산을 오르던 돌석이 다친 학의 다리를 치료해주게 되고 이젠 알 수 있을 게야. 어서 가거라. 며칠이 지난 밤 갑자기 학이 찾아오더니 선물을 놓고 갔지요. 울음소리에 깬 부부가 깜짝 놀라 밖을 나가보니 응? 여보, 우리 이 아이 같이 키웁시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몰랐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해가 떴나 싶으면 금세 산허리에 걸려버리는 첩첩산중 굽이진 곳에 김돌석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돌석은 이름처럼 돌덩이같이 우직하고 투박한 농사꾼이었고 아내 이점수는 쑥을 뜯어 죽을 쑤어 먹을지언정 군주린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비단결 같은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 착한 부부에게 두 가지 큰 근심을 안겨주었으니 하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지독한 가난이요. 또 하나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도록 슬하에 자식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돌석의 나이 50을 훌쩍 넘긴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질 듯 울어대고 낡은 초가집 기둥은 산바람을 이기지 못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어 지프로 짠 멍석 하나에 의지해야 했지만 돌석을 더욱 춥게 만드는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등지고 누운 아내에게 나지기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옆집 박서방을 만났는데 글쎄 며칠 전 셋째 손주를 봤다더구먼. 나를 보더니 자네는 아이들 꽃가신 사줄 일 없으니 돈 굳어서 좋겠네 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동정 어린 눈빛이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이다. 돌석의 푸념에 바느질하던 점순의 손길도 뚝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정막만이 감도는 이 좁은 단칸 방이 자식 없는 두 사람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순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영감, 너무 상심마소. 자식 농사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소. 비록 우리 품에 자식은 없으나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다 가면 그만이지요. 아내의 위로에도 돌석은 곰방대에 다 타버린 쌈지를 쑤셔 넣으며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여 매줄 자식이 있나? 제사상에 술 한 잔 올려줄 녀석이 있나? 남들은 자식 자랑의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도 흉가가 되어 풀만 무성해질 텐데 저승 가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려. 부부의 대화가 깊은 탄식으로 변해갈 무렵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늦은 밤 짐승도 다니지 않는 험한 산골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돌석이 급히 낡은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웬 젊은 선비가 살인문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선비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갓은 다 부서져 비뚤어졌고 혹겹 도포는 너덜너덜해져 살을 내는 산바람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히고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어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는지 서 있는 것조차 기적 같아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이 달갑지 않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으니까요. 허나 돌석은 맨발로 뛰어나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선비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어찌 이런 산중까지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얼어 죽습니다. 방으로 손님을 모신 뒤 점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쌀독을 박박 긁어도 손톱 밑에 끼는 쌀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 한 구석 항아리 깊숙이 숨겨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쭈글쭈글하게 말라비틀어진 씨감자 몇 알이었습니다. 농사꾼에게 씨감자는 목숨과도 같은 내년 농사 미천이요. 굶어 죽더라도 베고 죽어야 한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봄에 심을 것이 없어 1년 내내 굶주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여기고 주저없이 솥에 감자를 쪘습니다. 내년 일이야, 내년에 걱정하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농사가 대수랴.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따뜻한 숭늉이 담긴 소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순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권했습니다. 선비님, 차린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깡촌이라 드릴 게 이것뿐입니다. 선비는 체면도 잊은 채 뜨거운 감자를 허겁지겁 빼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에 선비의 눈가에는 이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을 꼬박 굶어 정신이 혼미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선비가 허기를 채우자 돌석은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몽땅 털어 넣어 절절 끓는 아랫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작 주인 내외는 불기 하나 없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멍석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살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덜덜 떨리는 몸을 녹이며 묵묵히 밤을 견뎠습니다. 자신들의 내년 농사와 따뜻한 잠자리까지 가진 모든 것을 생면부지에 나그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운을 차린 선비는 떠날 채비를 마치고 대문 앞에서 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원기를 회복했는지 선비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댁의 곳간은 비었으나 마음은 이미 천하의 부자십니다. 베푸신 덕이 머지않아 빈 곳간을 가득 채워줄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호련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돌석과 점수는 멀어지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비록 씨감자는 사라졌어도 마음만은 배부른 듯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 위로 야속하리만치 찬란한 아침 햇살만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마지막 남은 씨감자마저 털어내어준 뒤 김돌석 내외의 살림은 그야말로 입에 거미 줄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년 농사는 고사하고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돌석은 해가 뜨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고 점수는 퉁퉁 부르튼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언 땅을 파 칡뿌리라도 캐러 다녀야 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으니 비운 곳간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석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바위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꾸루룩 꾸루룩 하는 짐승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기니 가시덤불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거대한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학의 다리가 굵은 칠넝쿨과 사냥꾼이 몰래 놓은 쇠덫에 엉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짐승이라면 사람이 다가오면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며 위협할 터인데 이 학은 마치 돌석의 선한 기운을 알아챈 듯 그윽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귀한 짐승이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고. 조금만 참아라. 내 금방 풀어주마. 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학에게 다가갔습니다. 쇠덫은 녹이 슬고 단단하여 맨손으로 벌리기 쉽지 않았으나 돌석은 거친 손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억세게 엉킨 덫을 안간힘을 써 벌려 학의 다리를 빼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자생하는 지혈에 좋은 풀을 뜯어 입으로 질겅질겅 씹은 뒤 상처 난 학의 다리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뼈는 상하지 않았으니 며칠 쉬면 날 수 있을 게다. 어서 가거라. 돌석의 손길이 떨어지자 학은 아픈 다리를 절룩거리며 몇 번 땅을 고르더니 이내 힘차게 날개를 펼쳤습니다. 학은 곧바로 날아가지 않고 돌석의 머리 위를 3번 빙빙 돌며 하늘이 울릴 듯한 맑은 소리를 남기고는 창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이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아 학이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 대낮같이 환하고 산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칡뿌리 몇 조각으로 허기를 달랜 돌석과 점순이 고단한 몸을 누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밖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마당에 달들이 날개짓을 하고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난리란 말인가? 날이 샌 것도 아닐 텐데. 돌석이 낡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눈부신 오색 빛이 쏟아지더니 며칠 전 살려주었던 그 푸른 학이 마당으로 사뿐히 내려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의 온몸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초라한 오두막집을 궁궐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의 부리에는 무언가 묵직해 보이는 붉은 비단 포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은 마루 끝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돌석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한 번 끄덕이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포대기를 마당 한가운데 평상 위에 아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골짜기가 울릴 만큼 청아한 울음소리를 길게 뽑아내고는 다시 달빛 속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시오. 학이 무언가를 두고 갔소. 놀란 점순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 포대기를 들추어 보니 그 안에는 핏덩이가 아닌 백일은 좋기 진한 듯한 사내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피부는 갓진 백설기처럼 뽀얗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그때 아이가 으아앙 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쩌렁쩌렁한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던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돌석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네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마을 사람들은
돌석내 마당에 모여들어 평상 위의 아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 한이 맺혔던 집에 학이 물어다 준 아이가 떡하니 누워있으니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박서방이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봤네. 내가 봤어. 푸른 학이 저 아이를 물어다 주고 가는 걸 내가 밭두렁에서 오줌 누다 봤단 말일세. 저기 저 산 너머로 날아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박서방의 호들갑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김서방네가 드디어 복을 받았구먼. 하늘이 내린 아이가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축하를 건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도 없는 돌석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축하 속에서 돌석과 점수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 못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은 꿈만 같은 일이나 저 찬방울 나오지 않는 처지에 이 핏덩이를 어찌 키운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돌아가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점순이 아이를 안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이 아이를 어쩌면 좋소.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젖동량이라도 해서 키울 수 있겠소. 행여나 우리 욕심에 귀한 아이 굶겨 죽이면 어쩝니까? 돌석은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제집인 양 편안한 얼굴로 돌석의 낡은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돌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임자, 하늘이 주셨을 때는 다 뜻이 있을 게요. 학이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데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하겠소. 내 손발이 부르트고 뼈가 으스러져도 이 아이 굶기지는 않으리다. 우리 맹물 마시고 배를 채우더라도 이 복덩이는 한번 제대로 키워봅시다. 돌석의 결연한 말에 점순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감. 우리 복덩이. 그래, 이름은 복덩이라 합시다. 복동이. 김복동. 부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빈털털이었으나 품 안에 안긴 아이의 따스한 온기만으로도 천하를 다 얻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부부의 굳은 결심 속에서 복동이는 그렇게 김돌석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학이 복동이를 물어다 준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났습니다. 김돌석 내외의 지극정성 덕분에 복동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묽은 미음을 먹고 컸지만 아이는 또래보다 뼈대가 굵었고 무엇보다 그 총명함이 기가 막혔습니다. 돌이 지나자마자 말문이 트이더니 3살이 되자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석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복동아, 그게 지렁이 그림이냐? 아니요, 아버지. 글자예요. 하늘천, 땅지. 복동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을 짚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서당 문턱도 밟은 적이 없는데 이걸 어찌 아느냐? 글자는 소리만 듣고는 못 쓰는 법인데. 그러자 복동이가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저 멀리 보이는 서당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훈장님 댁 담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훈장님이 하늘천 하실 때 붓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려봤어요. 한 번 본 건 머릿속에서 안 잊혀지거든요. 그 덤덤한 대답에 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10년을 배워도 까먹는 글자를 고작 3살 배기가 담장 너머로 훔쳐본 것만으로 모양을 통째로 외워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져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신동이라 부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당장 들이닥친 가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가물어 보릿고개가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한 곡식은 바닥난 지 오래였고 돌석 4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쑥으로 죽을 쑤어 먹던 돌석이 기운이 없어 방바닥에 누워만 있는데 복동이가 돌석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아버지, 산에 가요. 저랑 같이 산에 가요. 아가, 아버지가 힘이 없어 못 간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놀자꾸나. 돌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달랬으나 복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산에 가면 밥이 있어요. 평소 때를 쓰는 법이 없던 아이가 막무가내로 조르자 돌석은 지게를 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더 캐와야 굶어 죽지 않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복동이를 지게 위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는 평소 다니던 비싼 언덕이 아니라 약초꾼들도 가기거리는 험한 바위산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쪽이에요. 저리로 가야 해요. 복동아, 저기는 위험하다. 길이 험해. 돌석이 주저하자 복동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쪽에서 아주 기운 나는 냄새가 나요. 달콤하고 쌉싸름한 냄새요. 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코를 킁킁거려봐야 흙냄새뿐인데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절벽 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아이의 신통한 능력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무렵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기에요. 저 바위 틈. 복동이가 다급하게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중간, 늙은 소나무 뿌리 사이였습니다. 돌석이 눈을 씻고 봐도 자풀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복동이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에 돌석은 칠넝쿨을 몸에 감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인 상황, 식은땀을 흘리며 바위 틈에 자풀을 걷어낸 순간 돌석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그곳에는 붉은 열매를 머금은 식물 5뿌리가 오순도순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만이들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 최상급 산삼,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동자삼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돌석은 혹여나 뿌리가 다칠세라 숨소리조차 죽이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뇌두가 길고 잔뿌리가 옥처럼 맑은 것을 보니 좋기 100년은 넘은 물건이었습니다. 복동아, 찾았다. 내가 우리를 살렸다. 돌석이 산삼을 품에 안고 벼랑 위로 올라오며 울먹이자 복동이가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돌석은 읍내 약재상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에
이걸 어디서 났는가? 이건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귀한 물건이 아닌가? 약재상은 가게 금고를 털어 엄청난 거금을 내놓았습니다.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은 아니었으나 평생 가난에 시달린 돌석네 가족에게는 가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큰 미천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석은 장터로 나가 가장 먼저 튼실한 황소 한 마리를 샀고 마을 어귀에 있는 비옥한 논 5마지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쌀과 고기를 지게가 부러지도록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는 고갯마루에서 돌석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이제 우리 밥 굶을 일 없다. 우리도 이제 소 키우고 농사 짓는 자작농이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김첨지네가 황소를 몰고 쌀가마니를 지고 오니 귀신에 홀린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게 다 웬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묻자 돌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해냈네. 이 녀석이 산신령도 못 찾는 산삼을 찾아냈어. 돌석의 자랑에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혀를 내두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학이 물어다 준 복덩이라더니 진짜 복을 몰고 왔구먼. 그날 저녁 돌석내 오두막에서는 몇 년 만에 하얀 쌀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점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상을 차렸고 세 식구는 배가 터지도록 먹으며 행복에 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3살배기 복동이 덕분에 김돌석 내외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났지만 복동이의 지혜는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회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삼을 판 돈으로 논밭을 장만하여 배를 굶지 않게 된 지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5살이 되었는데 그 의젓함이나 말하는 본새가 꼭 늙은이 같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어른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햇살이 따사로워 농사꾼들은 입을 모아 대풍년이 들 것이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돌석 또한 곳간에 모아둔 돈을 털어 아랫마을의 비옥한 논을 더 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석이 논 주인을 만나러 가려는데 나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복동이가 보였습니다. 복동아, 아침부터 뭘 그리 열심히 보느냐? 돌석이 다가가 묻자 복동이는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개미떼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개미들이 알을 짊어지고 감나무 꼭대기로 이사를 가요. 제비들도 땅에 닿을 듯 낮게 날고요. 이건 하늘에 구멍이 뚫릴 만큼 큰 비가 온다는 징조예요. 논을 사지 마시고 당장 읍내로 가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소금을 사두세요. 뜬금없는 소금 타령에 돌석은 당황스러웠으나 복동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차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산삼을 찾아낸 아들의 신통력을 겪어본 돌석은 이번에도 아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논을 사려던 돈을 몽땅 털어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돌석은 소금 가게를 돌며 소금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소금 가마니 전부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창고가 터져도 조은이 있는 대로 다 주시오. 돌석의 호령에 소금 장수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웃 마을 사람들은 날이 일이 좋은데 소금을 산더미처럼 사들이는 돌석을 보고 노망이 났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고가 터져라 소금 가마니를 쟁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복동이의 예언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겠다며 좋아하던 사람들도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는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졌고 열흘이 넘어가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해안 염전들이 모조리물에 잠겨 소금 생산이 멈췄고 불어난 물 때문에 장사꾼들의 발길마저 끊기자 소금 공급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눅눅한 습기의 음식은 금방 상해버렸고 김치를 담그거나 간을 맞춰야 하는데 소금 한 줌이 없어 맹물에 밥을 말아 먹는 집이 속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장마가 이어지자 소금 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평소의 2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돌석네 집으로 몰려와 사정을 했습니다. 김서방, 제발 소금 좀 팔게나. 우리 집 식구들이 간이 안 된 밥을 먹느라 얼굴이 누렇게 떴어. 마을 사람의 애원에 돌석은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뽀얀 소금 가마니가 가득했습니다. 돌석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복동아, 이걸 얼마에 팔면 좋겠느냐? 지금 시세대로라면 떼돈을 벌 텐데. 복동이는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딱한 몰골을 둘러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의 불행을 이용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이에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지 마시고 시세보다는 싸게 파세요. 그러면 돈도 벌고 사람들의 인심도 얻을 수 있어요. 아들의 깊은 뜻을 알아챈 돌석은 무릎을 쳤습니다. 돌석은 장사치들처럼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소금을 내놓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돌석을 이 양반 중의 양반이라 칭송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쯤 돌석내 창고는 텅 비었지만 안방의 괴짝에는 엽전 꾸러미가 발 디딜 틈 없이 쌓였습니다. 그 돈은 산삼을 팔았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논밭을 대거 사들이고 낡은 오두막을 허물어 고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신분 때문에 99칸짜리 집은 짓지 못했으나 수십 칸에 달하는 웅장한 저택은 보는 이들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와집 상냥식을 하던 날, 돌석은 대청마루에 앉아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5살 배기 아들 복동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소장농 김돌석이 아들의 지혜 덕분에 고을 제일가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늘 시샘이 따르는 법이라 김돌석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이웃 마을의 악덕 지주 최만갑의 탐욕스러운 눈길이었습니다. 최만갑은 자신의 소장농들이 인심 좋은 김돌석네로 넘어가고 김돌석이 자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 핏덩이 녀석이 점쟁이처럼 비를 맞추고 소금으로 돈을 벌어다 줬다고. 흐흐흐. 그런 보물을 김돌석 같은 무식한 놈이 가지고 있다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최만갑은 곰방대를 으드득 깨물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내 기필코 저 아이를 내 소나귀에 넣고 말리라. 평화롭던 김 부자네 담장 너머로 시커먼 먹구름보다 더 무서운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돌석이 개미와 제비가 알려준 천기를 읽어 소금 장사로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돌석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그의 아들 복동이를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웃마을의 대지주 최만갑에게는 이 모든 소식이 배가 뒤틀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최만갑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나 성정이 포악하고 인색하여 소작농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위협하는 신흥부자 김돌석의 등장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최만갑은 자신의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하인이 근본이 산 것인 놈이 돈 좀 벌었다고 어찌 대감마님의 위세에 비하겠습니까? 라며 아첨을 떨었으나 최만갑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놈은 그냥 아이가 아니다. 걸어 다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그런 보물을 김돌석 같은 무식한 놈이 끼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최만갑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산삼을 캐게 한 것도 이번 뒤를 맞춘 것도 다 그 조망만한 놈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자신의 재산을 10배, 아니 100배는 더 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치자 최만갑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사악한 계략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꾀죄죄한 몰골의 사내 하나가 사랑방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최만갑 집안의 노비인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본래 심성이 나쁜 자는 아니었으나 노름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뒤로는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는 한심한 작자였습니다. 최만갑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개똥이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개똥아, 내 놈이 노름판에서 빚진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내 당장이라도 너를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고 내 딸녀는 저작거리 술집에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 그 말에 개똥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딸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최만갑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5년 전에 도망간 내 마누라가 사실은 아이를 낳아 버리고 갔다고 해라. 그 버려진 핏덩이가 바로 김돌석 내 복동이라고 말이다. 개똥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 생사람을 잡는 짓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개똥이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라며 머뭇거리자 최만갑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성공만 하면 내 놈의 빚을 전부 없애주는 것은 물론이요. 면천시켜서 평민으로 살게 해주마. 평생 종놈으로 살다 죽을 테냐, 아니면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고 떵떵거리고 살 테냐. 면천이라는 말에 개똥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딸까지 팔려갈 위기였으니 개똥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악마의 손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장기말을 확보한 최만갑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형방에게 뇌물을 먹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형방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관아 근처 은밀한 곳에서 최만갑은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가락지와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만갑이 조만간 제 종놈이 억울한 일을 당해 송사를 일으킬 것 같으니
잘 봐달라며 청탁하자 형방은 눈치 빠르게 돈주머니를 챙기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최 대감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돈으로 법도 매수하고 거짓 증인도 만들어낸 최만갑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왈패들을 불러 모으며 내일 벌어질 끔찍한 난동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몽둥이를 챙겨라. 가서 김돌석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이를 찾아올 것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김돌석 네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꿈속에서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고 돌석과 점수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와집 담장 너머로 탐욕에 눈이 먼 악당들이 검은 손길을 뻗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들이닥칠 비극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최만갑이 끔찍한 음모를 꾸민 바로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김돌석 내 기와집 대문이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나며 부서졌습니다. 식구들이 놀라 뛰쳐나오기도 전에 험상궂은 왈패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는데 그 뒤로 비단옷을 입은 최만갑이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섰고 꾀죄죄한 몰골의 개똥이가 잔뜩 움츠린 채 뒤따랐습니다. 마당을 쓸던 돌석이 기겁을 하며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대낮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다니요. 그러자 최만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고 있던 가죽신을 신은 채 흘발로 성큼성큼 마루 위로 올라가더니 개똥이의 등을 떠밀며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내 자식을 찾아오너라. 최만갑의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개똥이는 방 안에서 떨고 있던 복동이를 끌어내 덥석 껴안고는 미리 연습한 대로 대성통곡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애비가 왔다. 5년 전에 잃어버린 내 핏줄을 이제야 찾았구나. 영문을 모르는 복동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엌에 있던 점순이 뛰쳐나와 개똥이를 거칠게 밀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요.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다니 당장 비키시오. 점순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저항하자 최만갑이 곰방대로 점순을 가리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더니 딱 그 짝이구나. 그 아이는 5년 전 도망간 내 종놈의 처가 낳고 버린 자식인데 아비인 종놈이 나타났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법도 아니겠느냐. 기가 막힌 돌석은 담장 너머로 웅성거리며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요. 이 아이는 학이 물어다 준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천벌이 두렵지도 않소. 하지만 최만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섬뜩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주인도 모자라보는 저 놈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돌석이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기와집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개똥이는 그 틈을 타 울고 있는 복동이를 강제로 둘러엎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복동이의 처절한 비명에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 바닥을 기어가 최만갑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최만갑은 쓰러진 돌석의 손을 흙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정 억울하면 관하로 오거라. 사또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터이니 내 놈이 살아서 걸어올 수 있다면 말이다. 최만갑 일당이 복동이를 짐짝처럼 끌고 유유히 사라지자 흙투성이가 된 점수는 대문 밖을 향해 목 놓아 울었고 돌석은 찢어진 옷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자식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 눈만은 이글거리던 돌석과 점수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낫과 호미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최만갑 일당이 사라진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서로 부축하며 돌석이와 아내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형방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또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만갑이 비단 부채를 살랑거리며 승리자라도 된 양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사또는 김돌석의 억울한 하소연은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대뜸 형틀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남의 집 씨앗을 훔쳐다 키우고도 뻔뻔하게 관아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에 돌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학이 물어다 준 하늘의 아이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최만갑의 사주를 받은 개똥이를 앞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선 개똥이는 미리 연습한 대로 눈물을 짜내며 5년 전 자신의 처가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바람에 잃어버렸던 핏줄이 확실하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 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돌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힘없는 소장농이 돈과 권력을 쥔 대지주와 탐관오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 모두가 탄식하던 그때 포승줄에 묶여 꿇어 앉아 있던 5살 배기 복동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저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당돌한 요청에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사또는 기가 차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어디 한번 해보라며 허락했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개똥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주저하는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가 맞다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몸의 비밀도 아시겠군요. 제 등 뒤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이 크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복동이의 질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당황한 개똥이는 힐끔 최만갑을 쳐다보았는데 최만갑이 무조건 맞다고 하라는 듯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믿는 구석이 생긴 개똥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그 점을 볼 때마다 너는 귀한 자식이 될 거라 생각했느니라. 그 붉은 점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개똥이의 확신에 찬 대답의 사또와 최만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 순간 복동이가 입고 있던 저고리를 훌러덩 벗어 던지고 뒤로 돌아 좌중을 향해 자신의 등을 내보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등을 똑똑히 보십시오. 점이 있습니까? 복동이가 드러낸 등짝은 뽀얗고 매끈했을 뿐 북두칠성은커녕 티끌 하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와 함께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개똥이와 부채질을 하던 손을
뚝 멈춘 최만갑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동이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으니 없는 점을 잇다고 미끼를 던져 탐욕에 눈이 먼 어른들이 덥석 물어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다시 옷을 입으며 사색이 된 사또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몸엔 점이 없습니다. 진압이라면 절대 모를 리 없는 사실을 저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논리정연한 5살 아이의 반박에 사또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개똥이의 편을 들 명분이 사라지자 최만갑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악당들이 아니었으니 논리에서 패배하여 망신살이 뻗치자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도 잔인한 방법인 무력을 꺼내 들기로 작정한 듯 사또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네 이놈, 어린 놈이 감히 어른을 능멸하고 관아를 속이려 들어. 내 놈의 등이 아니라 엉덩이에 점이 있었겠지. 여봐라, 저 건방진 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고 자백할 때까지 그 아비라는 김돌석을 매우 쳐라. 논리가 통하지 않자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사또의 만행에 재판정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돌변했고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석에게 다가가자 지혜로 이겼으나 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며 복동이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옷을 벗어 흠집 하나 없는 등을 보이며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만갑의 뇌물에 눈이 멀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논리로 이길 수 없게 되자 권력이라는 흉기를 꺼내 들었고 감히 어린아이가 관아를 능멸하고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어른들을 속이려 든다며 책상이 부서져라 내려치고는 포졸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놈들이 입을 맞추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니 매가 약이다. 자백할 때까지 그 아비라는 김돌석을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늑대 같은 포졸들이 달려들어 늙고 힘없는 돌석의 팔다리를 꺾어 형틀에 결박했는데 돌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으나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행관은 팔뚝만한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가 그대로 돌석의 엉덩이를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으아. 단 한 대의 곤장에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돌석의 비명이 관아 마당을 찢어놓았고 살점이 터지며 붉은 선혈이 흘바닥에 튀었으나 사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세게 칠하며 독을 썼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만갑은 곰방대를 빨며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고 거짓 아비 행세를 하던 개똥이조차 너무나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매질을 당하는 꼴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점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진 늙은 남편이 저 무자비한 곤장을 몇 대만 더 맞으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제 남편은 몸이 약해 죽습니다. 점순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형틀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창을 든 포졸들이 거칠게 밀쳐내는 바람에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사이 집행관은 다시금 곤장을 높이 쳐들고
돌석의 엉덩이를 향해 전력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돌석의 눈이 뒤집히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자 이를 본 점수는 공포와 슬픔을 넘어선 모성애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포졸들의 창을 뿌리치고 형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집행관의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떨어지는 찰나 점수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등 위를 자신의 작고 여린 몸으로 덮어버렸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지던 곤장은 볼석 대신 점순의 허리와 등판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돌석이 맞을 때와는 다른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으나 점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에서 한 줌의 붉은 피를 남편의 목덜미에 토해내며 축 늘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 곤장을 맞고 쓰러진 것을 느낀 돌석은 흐릿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비켜. 왜 당신이?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복동이는 묶인 포승줄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구르며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5살 아이의 처절한 절규와 노부부의 비극적인 희생 앞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관아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조차 차마 더 이상 매질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으나 악귀가 씌인 듯한 최만갑은 혀를 차며 사또에게 이참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허허, 저것들이 감히 관아에서 심판오름을 하며 사또를 능멸하고 있구만요. 전연이 매를 벌었으니 멈추지 말고 계속 치십시오. 최만갑의 말에 사또 역시 이성을 잃고 광기를 부리며 기절한 점순과 돌석을 향해 곤장 세례를 퍼부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독한 것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매우 쳐라. 저 놈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피 냄새가 진동하는 형틀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점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편의 손을 꼭 쥐었고 하늘이 내려준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탐욕과 폭력 앞에 어린 복동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야말로 천지신명이 노할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집행관이 다시금 곤장을 높이 쳐들고 의식을 잃어가는 점순의 등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험이 서려 있었던지 곤장을 내리치려던 집행관의 팔이 허공에서 뚝 멈춰 섰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물론 서슬퍼런 사또와 최만갑조차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소리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갓은 다 부서지고 얼굴에는 검댕이 잔뜩 묻은 거짓골을 한 사내 하나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5년 전 눈보라 치던 밤 김돌석 내외가 마지막 남은 씨감자를 털어먹여 살려보냈던 바로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거짓골을 한 사내가 감히 관아의 형장에 난입하여 호통을 치자 상황 파악을 못한 최만갑은 곰방대를 휘두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저 미친 거지는 또 뭐냐? 내 놈이 제명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 더러운 놈도 형틀에 묶어라. 최만갑의 말에 사또 역시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신성한 재판을 방해하느냐며 포졸들에게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매우 치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에서 묵직한 쇳덩어리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내의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몽둥이를 든 역졸 수십 명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관아 마당을 순식간에 포위해버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포박하라. 역졸들의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사또는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만갑은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거짓 아비 행세를 하던 개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또와 최만갑 앞에 서더니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양민을 모함하고 어린아이의 핏줄까지 조작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내 오늘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하리라. 사또와 최만갑이 살려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빌었으나 어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역졸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형틀 아래 무릎 꿇리게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김돌석과 이점순에게 다급히 달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점순의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5년 전 눈 오는 밤씨 감자를 쪄주셨던 그 과객입니다. 어사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뜬 돌석은 피범벅이 된 눈으로 어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나으리,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 아내와 아이만은. 그 처절한 모습에 천하를 호령하는 암행어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돌석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분이 베푸신 그 씨 감자 덕분에 제가 살았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 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복동이가 울면서 달려와 부모님의 품에 안겼고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암행어사 만세, 김부자 만세, 하늘이 도우셨다. 악독한 사또와 최만갑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감옥으로 끌려갔고 관아 마당은 억울함이 해소된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 착한 노부부가 베푼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관아를 뒤덮었던 광풍이 지나가고 악독했던 사또와 최만갑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한양으로 압송되자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함이 해소된 기쁨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김돌석 내 기와집 안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돌석은 관아에서 곤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점순의 등에 조심스레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가고 시퍼렇게 멍이 든 아내의 등을 볼 때마다 돌석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점수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복동이는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돌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암행어사 나으리를 따라 한양으로 가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복동이가 고개를 번쩍 들자 점순 역시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으나 돌석은 애써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학이 물어다 준 신동이다. 이번 일만 봐도 알지 않느냐. 우리 같은 까막눈이 무식쟁이들 밑에서 썩기에는 내 재주가 너무 아깝고 귀하다. 어사 나으리께서도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 큰 인재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으니 더는 미련 두지 말고 떠나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점순도 그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다.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몸인데 우리 같은 흙투성이 부모 곁에 있어봐야 고생만 하지 않겠느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가끔 소식이나 전해 들으면 그걸로 족하다. 부모님은 행여나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봐 피눈물을 삼키며 거짓으로 모진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복동이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복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 앞에 다시금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상처 난 등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복동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학이 물어다 준 신동이라 하늘이 내린 아이라 치켜 세우지만 제게는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핏덩이를 걷어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난번 관아에서 어머니가 제 대신 곤장을 맞으셨을 때 어머니의 등에서 흐르던 그 붉은 피, 그것이 제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복동이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낳아야만 부모가 아닙니다. 제 살이 찢기는 것보다 자식 아픈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게 하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못난 저를 위해 평생 흙투성이가 되신 두 분이 바로 제 하늘이고 우주입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가슴을 후벼 파는 절절한 고백에 돌석과 점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복동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절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소자 복동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두 분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곁에서 모시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점순 역시 아픈 몸을 일으켜 남편과 아들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가 미안하다. 못난 부모가 널 보낼 생각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세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이 새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내외는 한양으로 떠나는 암행어사에게 복동이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사는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역시 난 사람은 다르구먼. 효심이 지극하니 훗날 나라의 큰 동량이 될 걸세. 어사는 복동이에게 질 좋은 붓과 벼루를 선물로 주며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학문에 정진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김돌석네 집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학문에 매진하여 훗날 과거의 장원 급제하였으나 높은 벼슬 자리에 욕심내기보다는 고향에 내려와 늙은 부모를 봉양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빈털터리에서 고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김돌석 내외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이는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난다는 뜻이지요. 김돌석 내외가 굶어 죽어가던 나그네에게 베푼 씨감자는 단순한 감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씨앗이었고 다친 학을 외면하지 않은 자비심은 하늘을 감동시켜 복동이라는 보물을 얻게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각박하다 한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탐욕을 부린 최만갑은 결국 패가 망신하였으나 베풀며 살아온 김돌석 가족은 더 큰 복을 얻었으니 말입니다.